체인지킹에서는 묘한 소리가 나. 녹음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의도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미세하게 소리가 울려. 텅 빈 집에서 누군가 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 공기가 흔들려. 그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 대사는 각각의 이야기마다 다 다르고 대사가 다르면 울림도 조금씩 다르니까 그 소리를 들으려고 체인지킹을 돌려봤어. 자꾸 보다 보니 알게 됐어. 체인지킹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이영훈 소설가의 장편 체인지킹의 후예에서 한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나에게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소리를 평생 듣지 못하고 누군가는 매일 조금씩 크게 듣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민석입니다. 낭독하는 녹음실. 오늘 낭독할 작품은 강연호 시인의 시집 세상의 모든 뿌리는 젖어있다의 표제작 세상의 모든 뿌리는 젖어있다입니다. 세상의 모든 뿌리는 젖어있다. 강연호. 문득 떨어진 나뭇잎 한 장이 만드는 저 물 위의 파문. 언젠가 그대의 뒷모습처럼 파문은 잠시 마음 접혔던 물주름을 펴고 사라진다. 하지만 사라지는 것은 정말 사라지는 것일까? 파문의 뿌리를 둘러싼 동심원의 기억을 기억한다. 그 뿌리에서 자란 나이테의 나무를 기억한다. 가엾은 연초록에서 너무 지친 초록에 이르기까지 한 나무의 잎새들도 자세히 보면 제각기 색을 달리하며 존재의 경계를 이루어 필생의 힘으로 저를 흔든다. 처음에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줄 알았지. 그게 아니라 아주 오랜 기다림으로 스스로를 흔들어 바람도 햇살도 새들도 불러 모은다는 것을. 흔들다가 저렇게 몸을 던지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 모든 움직임이 정지의 무수한 연속이거나 혹은 모든 정지가 움직임의 한순간이듯 물 위에 떠서 머뭇거리는 저 나뭇잎의 고요는 사라진 파문에 사라지지 않는 비명을 숨기고 있다. 그러므로 글썽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뿌리가 젖어 있는 것은 당연하다. 힙합의 문학성, 문학의 리듬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코너 김봉현의 흑형 이야기, 시아랩의 불가침 조약. 오늘도 문장의 소리 말뚝 대장군, 세금 포탈 비리 조사를 받고 있는 김봉현 대중음악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제가 김봉현 평론가에 대해서 약간 디스하는 식으로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네. 감히 그럴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 왜죠? 존경의 마음이 디스하려는 언어를 억누르다 보니까 네. 말을 더듬게 되네요. 원래도 좀 더듬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난 방송에 네. 힙합과 남성성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이 힙합의 남성 우월주의를 설명하면서 인종이 키워드라는 얘기까지 했던 걸로 기억해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시작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힙합이라는 음악이제 문화는 흑인 남성의 것이기 때문에 네. 힙합의 남성성과 긴밀히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흑인 남성과 관련한 몇 가지 역사적 사실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노예 시대가 있겠죠.
이 영화 장고를 많이 보셨을 텐데. 아, 장고 정말 좋아합니다. 네, 저도 되게 좋아하면서 봤는데요. 그 장고에서도 장고의 그 배경이 딱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노예 시대이고요. 예, 거기서도 볼 수 있듯이 노예들이 많은 이제 학대를 당하죠, 백인들한테. 그런데 이 당시에 여자 노예가 남자 노예보다 조금 더 위험에 노출된 것이 있었다면 바로 이 백인 소유주들에게 이제 성폭행에 네.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백인 소유주가 흑인 여자 노예를 뭐 성폭행을 해도 전혀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자 노예는 물론이고 흑인 남자 노예들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던 거죠. 자신의 여동생이나 누나, 심지어 그렇죠. 어머니가 백인들에게 유린당하는 걸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이 몇백 년 동안 이어져 왔고, 그런 면에서 흑인 남성은 역사적으로 지속적으로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사랑하는 일을 잃거나 뺏겨야 했고,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이 남성으로서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세우지 못하고 항상 억눌린 채 지내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네. 본다면 그런 네네. 측면에서는 그 힙합 음악에서 드러나오는 이 남성 우월주의, 네네. 이거는 그 흑인 남성의 아픈 역사가 반영된 그 네네. 컴플렉스의 산물이다. 네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컴플렉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고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제가 자수성가에 대해서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흑인들이 셀프메이드. 예, 셀프메이드. 흑인들이 원래 가난했기 때문에 성공을 해서 부와 명예를 얻으면 그것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자랑하며 드러내왔다. 그리고 그러한 표현이 또 스웨거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이 흑인 남성들이 역사적으로 가장이나 남성으로서의 구실을 해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음악에서 그리고 지금 현대에 들어서 자신의 남성성을 더욱더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거와 관련해서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 노예 시대가 끝나서도 이 노예 시대의 붕괴를 해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백인들이 있었죠. 지금도 있는데 KKK단이라고요. 네. 예, 백인 우월주의 단체가 있고요. 노예 시대가 끝나서도 뭐 흑인들을 테러하고 실제로 흑인의 뭐 목을 매서 나무에 매달고 그리고 심지어 흑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백인들까지도 뭐 살인하는 그런 집단들에 의해서 흑인 남성들이 계속 고초를 겪어왔고요. 예, 그리고 또 힙합의 남성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계기가 있다면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진행되었던 블랙 파워 운동이라는 미국 흑인의 운동이 있어요. 이 당시에 뭐 말콤 엑스라던가 마틴 루터 킹 목사 같은 굉장히 저명한 흑인 인권 운동가들이 이 당시에 활동을 했는데요. 이 움직임이 굉장히 특이한 것은 하지만 이 흑인의 그 시민권 혹은 인권 운동이었긴 했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흑인 남성과 흑인 여성의 권한과 지위가 평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부에서도 흑인 남성이 흑인 여성을 본의 아니게 혹은 본이 맞게 차별을 했고 흑인 여성들이 그 안에서는 차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미국의 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오랜 시간 동안 남성성이 억눌려온 흑인 남성들이 블랙 파워 운동을 계기로 바로 이때가 우리들의 남성성을 강하게 발현할 기회다라고 판단을 하고서 흑인 여성들을 역차별했던 것이죠, 오히려.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건전하고 발전적인 방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자기의 상처가 있다 보니까 네네, 또 그렇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발현이 돼서 이런 문화가 쌓이다 보니까 하나의 코드로 자리가 잡힌 거군요. 예, 그러면 그리고, 그 네네. 힙합에서 남성성이 단지 뭐 여성을 비하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거친 그 폭력성 혹은 뭐 그런 걸 드러내는 과시로만 나타나나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잠깐 조금 더 앞 얘기에 부연하자면 네네. 블랙 파워 운동의 그 시기와 힙합의 태동기가 겹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랙 파워 운동에서 그런 성향을 드러냈던 흑인 남성들이 그리고 그러한 그 비슷한 세대들이 바로 힙합의 태동기를 같이 했던 그 주역들인 거죠. 그 시기가 겹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힙합의 남성성이 꼭 뭐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욕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여성을 노골적으로 폄하하거나 이런 쪽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이제 남성 우월주의인 것이 드러나죠. 예를 들면 제이지의 노래 중에서 Fuck With Me, You Know I Got It 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이걸 제목을 직역하면은 나와 함께 한번 놀아보자. 너 내가 다 가진 거 알잖아. 이런 거. 내가 부와 명예 다 가졌으니까 나랑 놀아보자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직접적으로 여성을 폄하해서 남성성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진 부와 명예, 물질, 뭐 정신적인 것들을 다 열거하면서 이제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건데, 근데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학자들이 이러한 이 성공한 래퍼들의 남성성의 과시를 보면서 이 위대한 개츠비라는 문학에서 그 개츠비와의 비교도 많이 행하고 있다는 거죠. 예. 개츠비도 그런 면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뭐 소설을 좋아하고 영화도 저는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이지가 직접 참여를 했고요. 굉장히 힙합적인 면모가 많이 있는 영화였는데, 거기서 보면은 개츠비가 뭐 무슨 파티를 열고 뭐 옷을 사주고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하잖아요, 데이지한테. 근데 저조차도 영화를 볼 때 그냥 개츠비의 순정과 진심이 굉장히 어리석지만 아름답다라고 봐왔는데, 이 힙합과 관련해서 보자면 이 개츠비야말로 정말 남성 우월주의 면모가 있지 않는가. 이 자기가 무엇을 가졌고 부자고 다 해줄 수 있으니까 너는 그냥 오기만 하면 돼 라는 태도 자체가 남성 우월주의적인 것이고, 이것이 성공한 래퍼들이 드러내는 남성성과 굉장히 일치한다 라는 그런 비교가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속적인 그 열정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순정적이지만, 네네.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이 굉장히 마초적이다. 네네. 네. 그렇게 보면 개츠비도 순정 마초. 아,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봉현 씨도 저는 그냥 순정입니다. 순정남입니다. 순정. 네. 근데 봉현 씨도 이 잔고와 공통점이 있잖아요. 왜죠? 네. 제가 알기로는 봉현 씨 이제 상수동 잔고. 네. 항상 통장 잔고가 얼마 있는지 그걸로 이제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는. 제가 뭐 돈을 많이 쓰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제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김봉현 씨가 굉장히 알뜰하고 저축왕이거든요. 많은 독신 여성들의 구애를 부탁드리면서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되돌아가자면, 그렇다면 시대가 점점 변하면서 이 힙합의 남성성, 남성 우월주의도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그렇죠. 뭐 힙합이라는 것이 흑인들의 전유물을 떠나서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고 많이 이제 주류의 그런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요즘에 이 드레이크라는 래퍼가 많이 인기를 얻고 또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이 가사를 보면은 이 힙합의 전통적인 남성성과 굉장히 상반되는 면모가 많이 있어요. 조금 말씀드리면, 그 노래 중에 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전화해서 네가 사랑하는 그놈은 뭐 안 돼, 내가 더 잘났고 너도 날 그리워하는 거 알아. 뭐 그러면 여자가 뭐 취했어? 라고 물어보면 이제 아니 그냥 나는 내가 더 좋은 남자라고 말하고 싶은 뿐이야. 약간 주정하는 그런 것을 노래에 담고 막 이래서 화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 보편적인 여성들한테는, 여성 팬들한테는 어필할 수 있고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지만, 이 속칭 힙합 순수주의자들에게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죠. 이제 뭐 하는 거냐. 너는 그냥 계집애일 뿐이고 힙합이 아니고 힙합을 더럽히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남성성에 대한 논란이 이제 끝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혹자들은 힙합이 점점 메트로섹슈얼화 되고 있다. 네. 이런 음악뿐만 아니라 뭐 유명한 래퍼들의 뭐 래퍼들이 치마를 입고 나온다던가, 그리고 스키니진을 입고 나온다던가, 사실 이런 것들이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면모가 유행이 되면서 이제는 이런 것들이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러한 논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변하네요. 굉장히 마초적이다가 갑자기 치마를 입고 나오거나. 그러니까 아니 뭐 중간이 없어. 특히 이 세계는. 그러니까 치마라는 게 여성들의 그 스커트라기보다는 약간 그 스코틀랜드의 그런 것이, 바지를 입고서 바지를 입고서 그에 치마 같은 걸 덧입는 뭐 이러한 중성적인 패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2주간에 걸쳐서 어떻게, 왜 이렇게 힙합은 남성적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힙합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봉현 씨, 몸도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해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역시 기대됩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하늘 한가운데 내가 보여, 바람 닮은 새처럼 날아오를래. 저 너머 그곳에 내가 숨겨놓은 커다란 하늘이 있어.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작가의 방에는 어서 빨리 책 한 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여겨서 마지 않는 문장의 소리가 주목한 젊은 작가 조수경, 최정화 소설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잘 돌아가시고 또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네, 정신없이 지나간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죠. 생각이 아무것도 나지 않아요. 뭔가 그냥 잠깐 아친 것 같은데 한 주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토록 이렇게 정신없이 바빴던 것 같고 수경 작가님 잘 지내셨나요? 네. 역시 또 눈동자에 뭔가 구락기가 잔뜩 끼어서 돌아오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사실 시간이 짧아서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못다한 이야기 다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수경 작가님이 저를 만나자마자 약간 성토를 하셨어요. 지난주에 정화 얘기를 끝으로 나한테 질문도 없이 끝내는 거 이거 너무 편파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또 이번에는 조수경 작가님의 젤리피쉬에 대한 이야기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 작품 어떤 내용이죠?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조수경 작가님이 직접 작품에 대해서 좀 멋지게 구라를 섞어서 실제 꿈보다 해몽이 좋은 식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작품을 통해서 한 여성의 욕망과 좌절을 말하고 싶었어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그 조수경 작가님의 작품을 읽어보니까 주인공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네. 혹시 이 주인공은 어떻게 설정하게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완벽하지 않고 누구나 약간씩 어떤 기형적이던 아니면 결핍이던 그런 게 있는데 완벽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우연히 기사에서 되게 오래전인데 어떤 포르노 여배우의 신체 부위를 본뜬 성인 용품에 관한 기사를 봤어요. 그걸 본 순간 이제 성인 용품들이 보면 이렇게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잘려 있죠. 토막난 어떤 신체처럼.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인간의 어떤 부족함, 결핍 이런 것들을 하나로 완벽한 것들만 가져다가 조립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장애가 있는 다리에 장애가 있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삼게 된 거예요. 네, 이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주인공은 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인데 성인용품 가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인용품 가게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에 대한 그 에피소드를 담은 소설인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소리는 최정화 작가님이 치고 있는 타이핑 소리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젤리피쉬를 또 최정화 작가님께서 읽으시고 마음에 드는 구절을 제가 또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네. 준비해 오신 거죠? 네. 그러면 낭독을 한번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페니스 모양을 말아주었다. 불끈 튀어나온 핏줄까지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상품이었다. 그의 시선이 느껴져 손의 감각이 예민해졌다. 나는 페니스를 더욱 세게 말아주었다. 그는 포장한 엉덩이를 상자에 넣고 이번에는 실리콘 가슴 모형을 끌어당겼다. 그의 커다란 손 안에 한쪽 가슴이 가득 찼다. 그의 시선이 내 가슴 쪽으로 옮겨왔다. 순간 아랫도리에 더운 피가 고여들었다. 나는 실리콘 가슴을 움켜쥐고 있는 그의 손을 끌어다 내 가슴에 가져다 댔다. 이 부분을 꼽았고요. 네. 많고 많은 것 중에 진짜 아니, 이 소설을 읽어본 사람으로서 굉장히 그 문학적이고 수사가 아름다운 문장이 많은데 약간 친구를 친구를 코너에 몰아붙이려는 이 최정화 작가의 역공이 아닌가. 진짜 골라오신 이유가 뭡니까? 저는 혹시 수경이가 싫어할까봐 미리 물어봤어요. 이 부분을 써도 되냐라고 물어보고서는 가지고 왔는데 저한테는 쿨하게 승낙하신 거예요? 네, 뭐 근데 이유는 정말 궁금해요. 네. 이유가 분명하게 있고 굉장히 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갑자기 이게 뭐지 그랬을 거예요. 캐릭터가 자신의 욕망을 숨기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되게 소심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주인공이 그런 상상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숨기기 위해서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갔을 것 같은데 이 친구의 소설은 보통 자신의 주인공 인물이 자신의 욕망을
과감하게 드러내고 행동하는 식으로 표현되는 것 같고 저는 그런 수경의 과감성이 제가 갖지 못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꼽아왔습니다. 둘이 약간 뭐랄까 친구인데 스타일이 달라서 하나의 이제 퍼즐처럼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아무튼 제가 아까 젤리피쉬가 사실 굉장히 수사적인 표현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문장의 소리를 준비해 주시는 강지혜 작가님도 그렇게 느꼈는지 비유를 통한 묘사가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여쭤보자면 조수경 작가님이 생각하는 소설의 문장이란 어떤 걸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교감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읽을 때 밑줄을 긋으면서 읽거든요. 네.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듯이 책을 읽으면서 혼자 막 중얼중얼하기도 하고 글을 써놓기도 하고 밑줄을 긋고 이러면서 읽는데 혼자 중얼거린다고요? 예, 그러니까 책과 대화를 하게 될 네. 때가 있어요. 저도 밑줄은 긋습니다. 네. 저는 밑줄을 긋고 옆에 메모를 해요. 네. 네. 근데 대화를 하는 분은 또 처음 봤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뭔가 저랑 뭔가 공감이 되고 교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언젠가 책이 나오면 그걸 보고 이렇게 밑줄을 긋고 교감을 한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감? 네, 소설의 교감? 문장이란 교감이다. 네. 그러면 최정화 작가님은 또 소설의 문장이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질문제는 그 질문이 없었어요. 아 진짜 최정화 작가님의 성격이 여기서 드러나네요. 당황하시네요. 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친구의 질문이라고 수수방가라고 팔짱 끼면서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계신 건가요? 소설 쓰시면서 이제 이 문장이 어때야 된다 이런 생각도 평소에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역시 천재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쓰는데 작품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정확한 정답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이렇게 책 읽을 때 어떨 때 음악 듣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가의 그 문장과 문장 사이는 음표와 음표 사이처럼 굉장히 정확하게 그 다음 자리를 찾고 있다라는 그런 책이 있고 어떤 책은 굉장히 점핑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해서 어지럽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어떤 작가는 그 다음으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그 음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작품도 있어요. 그래서 딱히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저한테 저의 어떤 그런 음표와 음표 사이 같은 문장과 문장 사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그런 사람들의 소설 문장이 리듬이 좋거든요. 네. 마치 음표처럼 그렇게 배열이 돼서 더욱 기대가 되고요. 사실 저번 주에 제가 사과를 드리자면 빼먹은 게 하나 있어요. 최정화 작가님의 판비치를 낭독하기 전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판비치에 대한 소개를 최정화 작가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뒤늦게나마 판비치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청취자분들이 일주일 동안 기다리셨을 거예요. 네, 판비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이 소설을 쓸 때 다른 소설이랑 달랐던 점은 제목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소설의 배경이 제목이에요. 이유가 배경이 먼저 떠올랐던 소설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가짜 이름을 단 해변에이라는 장소가 먼저 떠올랐고 그 해변에서 가족을 내려놓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지 쫓아가는 식으로 쓴 소설이고요. 그래서 제목이 판비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판비치는 그러니까 쓰게 된 계기, 예, 어떤 이유 때문에 쓰여진 건가요? 그러니까 등단을 해야지, 응모를 해야지 그렇게 쓴 거 말고, 예. 정말 등단을 하려고 썼구나. 아니. 순간 정적과 흔들리는 눈동자를 보면서 저는 읽었습니다. 이거 그냥 등단하려고 썼구나. 제가 되게 아끼는 소설이고요. 이제 와서 그렇죠. 등단하고 난 뒤에 아끼게 되는 작품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모든 단편 소설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한 장면이 떠올라요.
그 장면이 첫 장면일 때도 있고 중간일 때도 있고 마지막일 때도 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 가짜 해변위에서 아버지가 아이를 목마를 태우고 달리는 장면에서 소설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소설인 것 같아요. 그 씬이 마음에 들어서 이 씬에 걸맞는 이야기를 앞뒤로 붙여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보통은 소설을. 제가 이제 한 장면에서 얘기를 많이 불려나가는 편이에요. 저번에 구요서 소설가께서 나오셔서 그 말씀하셨고 김도원 작가도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작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정한 씬을 반드시 소설에 써야겠다.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구상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조수경 작가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늘 그렇진 않고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저는 보통은 뭐 어떤 신문 기사나 이런 데서 사건 사고 기사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데서 뭐 가해자든 피해자든 제가 감정이입이 되는 기사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혼자 막 괴로워하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야기를 만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수경 작가는 저기 캐릭터나 어떤 사건의 설정에 꽂히는 스타일이고 최정화 작가님이나 뭐 김도원 구요서 소설가 같은 경우는 그 회화적인 어떤 씬에 꽂히는 경우죠.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작가들이 있는데 그런 작가들은 이야기 자체에 꽂히는 작가들이 있어요. 예컨대 이번엔 독립운동군의 이야기야. 이건 반드시 써야겠어. 그럼 그냥 쓴다는 거죠. 그래서 대충 만나보니까 이 세 부류 안에 거의 대부분 들고 뭐 당연히 다 다양한 사람들이니까 예외가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 이 세 범주 안에 든다는 거죠. 아무튼 둘이 이런 소설 쓰고 싶다라는 생각 최근에 했는데 분량이 모자라다고 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쓰시고 싶다고 생각하는 소설이 뭐죠? 그러면? 밑줄 치고 싶은 문장이 단 한 문장도 없는 소설을 쓰고 싶어요. 버리고 싶은 소설? 아니요. 내 머릿속에서 버리고 싶은 소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렇게 소설들을 소개를 할 때 대부분 블로그나 이럴 때 그 그렇죠. 전체에서 가장 어떤 도드라지는 특정한 부분들을 이렇게 발췌해서 올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저는 그게 약간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은 정말 너무나 평범하고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 문장들이 모였을 때 전체 이야기로서는 압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소설을 써보고 싶습니다. 그럼 약간 또 천명관 작가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요? 문장은 이야기 속에서 침전되는 것이지 문장은 이야기에서 도드라져서 그것만으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닌다. 제가 한번 늦었네요. 그런 맥락에서 하셨는데 전 그것보다 이제 걱정이 앞으로 이 얘기를 들은 또 청취자분들이 이거 작가님 싫어한다니까 안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자기 블로그나 뭐 SNS에 안 올려줄까 봐. 저도 이렇게,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이렇게 자꾸 회자가 돼야 사람들이 오늘 밤에 수경이한테 전화를 걸 것 같아요. 자꾸 회자가 돼야 사람들이 좋은가 보구나. 그래서 또 찾아 읽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도 뭐 그런 건 다 반갑게 생각하시죠. 갑자기 마음이 바뀐 최정화 작가입니다. 사실 우린 글 쓰는 게 이제 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업이라고 해도 늘 잘 풀리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분 다 오랫동안 글을 써오셨는데 혹시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나만의 노하우 같은 게 있는지요? 저는 아직 이제 1년도 안 됐으니까 데뷔를 한 지 해서 슬럼프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글을 쓰다가 풀리지 않을 땐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계속 거실을 계속 빙빙 돌아요. 산책. 거실 안에서. 그러면 좀 이제 생각이 풀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도 막 쓰기 싫고 너무 하기 싫고 이럴 때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먼 훗날 내가 꿈꾸던 어떤 그런 모습의 나를. 꿈꾸던 모습이 뭐죠? 다음 질문에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럼 조금 이따가 제가 여쭤보도록 질문은행 퀘스천 뱅크에 저장해두도록 하고 약간 다자이 오사무과네요. 맨손 체조. 약간 그런 편이에요. 요가도 하고. 조정래 선생님 체조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최정화 작가님은 어떠신지요? 저는 평상시 집에 있을 때 거의 침대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혹시 같은 과세요? 아니요. 저는 좀 아침에는 눈 떠서 거의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침대에서 누워서 세계 평화를 생각하는데 전화기 보고 이렇게 뭐 기사도 보고 그러는데 좀 안 움직이는 편인데 그 뒤에는 굉장히 많이 움직이죠. 저는 침대에서
거의 특정한 일이 없으면 침대 벗어나지 않고 네. 그렇다고 뭐 하지도 않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지 못한 거죠. 그래서 써지지 않을 땐 그냥 누워서 지내요. 아, 누워서? 네. 아니, 보통 누워서 있어요도 아니고 누워서 지내요라면 네. 이게 영어로 be가 아니라 stay거든요. 얼마나 오랫동안 있는다는 거죠? 집이 좁기 때문이라고 네. 저는 생각하는데 정말 상당한 시간을 전 침대에서 보내는 것 같아요. 와식 생활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와식 최정화 선생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최근 즐겁거나 설레었던 일들이 있으셨는지요? 누워 있었던 거 말고요. 최근에 최민석 작가님 처음 네. 뵀던 자리에 그때 제가 처음으로 독자들을 만났던 그렇죠. 4세대 문학행사 콘서트가 가장 저한테 즐거웠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날 좋았었죠. 네네. 네. 그때 또 이 절친 친해지길 바래 예고편으로 조수경 작가님이 또 친히 방문하셔서 네. 예, 바쁘시다고 나중에 가셨잖아요. 디프린 참석 안 하시고. 네. 예. 그날 정말 되게 재밌었어요. 조수경 작가님은 최근에 뭐 네. 기뻤던 일. 기쁜 건 딱히 뭐 없었고 네. 그냥 요즘에 좀 신춘문예 시즌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작년을 이렇게 떠올리게 될 때가 많아요. 작년 그 전화 왔던 날과 그리고 요즘에 또 이렇게 신문사에 원고 보내놓고 기다리는 그 마음들이 어떨지 이런 것들 생각하면 괜히 혼자 또 막 두근두근거리고 저는 아직 그 제가 데뷔를 했다는 게 아직 실감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혼자 괜히 두근두근거리고 있어요. 두근거림과 동시에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너희 고생해봐라. 나는 했다. 아니, 그런 네. 마음은 없는데. 아 역시 안 넘어오네. 아, 정말 1억이야. 근데 그 또 서울신문으로 등단을 하셨잖아요. 네. 제가 또 저번 주에 또 최정화 작가님의 이 훌륭한 지면에서 데뷔하신 걸 축하드린다고 하니까 또 한 주간 동안 저를 아니 왜 같은 지면만 이렇게 편애하느냐 그런 또 항의를 받아서 사실은 요즘 한국 문학의 산실이 서울신문입니다. 네, 서울신문에서 위대한 작가들이 많이 탄생을 했고요. 네, 앞으로도 서울신문에서 좋은 작가들이 많이 탄생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거기가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요즘 신문은 서울신문인 거예요. 네. 잡지는 창비. 아, 그건 차마 제 입으로 못하겠고 뭐 최정화 작가님 그렇다고 하니까 뭐 저는 그냥 그런 줄 알고요. 아무튼 이렇게 두 분 역량 있고 미래가 촉망되고 훌륭하신 작가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혹시 소설가로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신지요? 저는 일단 계속 나이가 들어서까지 오래오래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이랑 동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러니까 왜 공지영 작가님 보면 의자놀이라는 책으로 어떤 네. 글이라는 재능으로 좋은 일을 하시잖아요. 네. 자기의 마음이 끌리는 어떤 곳에 뭔가 사랑을 보태던 뭐 어떤 힘을 보태던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저는 글로 아이들과 동물들을 위한 어떤 무언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작품을 집필하실 생각이신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제가 또 그림 그리는 걸 좀 좋아하는데 그림까지 그리세요? 잘 그리는 건 아니고 그냥 제 느낌대로 막. 네. 네, 근데 그래서 나중에 그림책이던 뭐던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든 아이들과 동물들을 위한 무언가를 하고 싶은 계획이 있어요. 네. 최정화 작가님은 소설가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 같은 게 있으신지요? 전 제가 질문을 약간 잘못 읽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잘못 이해하신 방식대로 답하셔도 됩니다. 저 답을 네. 관계에 대한 탐구 이렇게 적어왔는데. 뭐요? 관계에 대한 탐구라고 적어왔는데. 관계에 대한 탐구? 네. 그건 뭐죠? 그래서 저는 뭘 쓰고 싶냐로 이 질문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서로 이제 관계 맺어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 많고 그 소심한 성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글로 써내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 최정화 작가님이 최근에 발표한 작품이 많잖아요. 네. 예. 근데 본인의 기준에서는 이게 많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제가 볼 땐 굉장히 성실한 작가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하루에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소설을 쓰시죠? 사실 제가 네. 회사 다닐 때는 매일매일 썼어요. 회사 다니실 때요? 네네. 그럼 퇴근해서 쓰시는 거예요? 퇴근해서 무조건 하루에 한 쪽씩을 쓰고 잤어요. 그러면 잠깐만. 퇴근하면 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몇 퇴근하면 시쯤에 쓰신다는 거죠? 제가 사실 되게 회사를 멀리 다녀서 2시간에 걸렸는데 출퇴근이? 예. 합치면 4시간이 걸렸죠. 왕복 4시간이요? 예. 그래서 집에 오면 8시였는데 저녁 먹고 씻고 무조건 1시간을 쓰고 잤어요. 근데 그때 일기를 1시간 동안 쓴 거 아니죠? 소설을 한 쪽씩을 항상 쓰고 잤는데 그때 열심히 하던 걸 좀 요새는 잊어버리고 시간이 오히려 많아지니까 제가 더 게을러진 거예요. 맞습니다. 옛날에는 난 소설을 쓸 시간이 없으니까 무조건 집에 오면은 한쪽은 쓰고 자야 돼라는 아까운 시간 너무 아깝고 그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그래도 시간이 좀 글 쓸 시간이 여유가 생기니까 오히려 나태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줄리엣이네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 뜨거웠던 이유는 장벽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애물이 필요하다. 소설을 쓸 수 있는 완벽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해서 갈구하듯이 썼는데 마치 기숙사에 사는 애들이 항상 강의 지각하듯이 이제 나에게 무한정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미루게 되는 거죠. 저 역시 그러합니다. 인간은 또 나태의 동물이라 여기 와서 또 채찍 한번 맞으시고 결심 다져서 다시 또 꾸준히 쓰시길 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두 작가의 소설집을 언제쯤 만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수경 작가님부터 말씀하시죠. 일단 청탁 들어오는 거 올해 그러니까 데뷔를 하고 등단 작가지 5편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그게 되게 많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많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양보다 질로 승부하자. 그리고 좀 꾸준히 써놓자. 미리미리 좀. 쟁여놓자. 그렇죠. 마음으로 쓰지 말고 손으로 쓰시길. 결국 약간 히딩크네요. I'm still hungry. 정화 작가님은 어떠신지요? 계획? 저도 올해 수경이랑 똑같이 등단작까지 5편 발표했고요. 올해보다는 조금 더 많이 쓰고 싶어요. 혹시 두 분 지금 다 발표하신 건 단편이잖아요. 장편 계획은 없으신지요? 준비 중인 게 있기는 한데 쓰실 생각으로? 저만의 계획으로 언제까지 촉으로 끝내야지라고 했어요. 근데 하루에 몇 장씩 끝내면 난 언제까지 이걸 끝낼 수 있어라고 하는데 자꾸 이제 하루에 써야 할 분량이 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럼 지금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직 한 줄도 못 썼지만. 또 마음으로. 머릿속에. 머릿속에는 이미 사건이 다 완성이 되어 있어. 복선까지 완성이 돼. 최정화 작가님은 또 장편 어떻게 계획하시는지요? 아직은 장편을 시작하지는 않았고요. 지금은 좀 단편에 조금 더 몰두하고 싶고 어떤 장편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나서 자신이 더 있을 때 쓰고 싶어요. 단편 소설집 한 권 분량을 만들어서 이제 내공을 좀 키우고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다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오늘 두 분 이렇게 만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웠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정화 소설가였고요. 겨울인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조수경 소설가였습니다. 아무튼 두 분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2주간에 걸쳐서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먼 곳에서나마 꾸준히 좋은 작품 쓰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따뜻한 햇볕이 귀한 계절입니다. 볕이 좋은 오후에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해바라기를 하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